GDP가 5%나 성장했다고 자랑하던 나라에서 노인분들이 밥그릇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나요? 이게 2026년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라는 중국 베이징 한복판에서 벌어진 실제 상황입니다. 한때 세계의 공장이라 불렸던 이곳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현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미스터리부터 한번 풀어보죠. 2025년에 중국 정부가 발표한 GDP 성장률이 5%입니다. 와, 이것만 보면 여전히 엄청나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이상한 건 바로 이겁니다. 같은 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였다는 거. 아니, 경제학의 기본 상식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사람들 주머니 사정이 나아지니까 돈을 쓰고 당연히 물가도 올라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는 이 공식이 그냥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이건 뭐냐? 경제가 짐주로 성장한 게 아니라 정부가 억지로 돈을 풀어서 장부상 숫자만 간신히 맞춰놨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이런 기괴한 신호는 무역 수지에서도 바로 나타납니다. 중국이 2025년에 역사상 최대 무역 흑자를 냈대요. 근데 이것도 전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출이 폭발해서가 아니라 14억 인구가 아예 지갑을 닫아버리니까 수입이 뚝 끊겨서 생긴 흑자거든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불황형 흑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잘 나가서 돈 번 게 아니라 아파서 밥을 못 먹다 보니까 식비가 굳은 거랑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14억이라는 거대한 소비 엔진이 지금 서서히 꺼져가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14억 인구가 왜 갑자기 소비를 딱 멈춘 걸까요? 이 모든 금융 재앙의 시작점, 그 진원지는 딱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 경제의 심장이자 동시에 아킬레스건이었던 부동산 시장입니다. 2020년에 시진핑 주석이 딱 하나의 정책으로 중국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바로 3대 레드라인이라는 건데요. 부동산 거품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빚이 너무 많은 기업들 돈줄을 그냥 하루아침에 싹 다 끊어버린 거예요. 이게 비유하자면 멀쩡히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 엔진을 갑자기 꺼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 결과요? 당연히 수직 추락이었죠. 아니, 경제가 이렇게 망가질 게 뻔한데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바로 여기서 시진핑과 공산당의 핵심 생각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경제가 좀 망가지는 것보다 공산당의 완벽한 통제력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무 커져버린 부동산 자본이 당의 통제를 벗어나는 걸 경제 붕괴보다 훨씬 더 큰 위협으로 본 거죠. 3대 레드라인이라는 칼날에 거대 기업들이 그냥 차례대로 쓰러졌습니다. 1위 헝다가 파산하고 2위 비구이 유안이 무너졌죠. 근데 시장에 진짜 충격을 준 건 3위 완커의 몰락이었습니다. 왜냐면 완커는 정부 지분이 있는 반쯤은 국영기업이라서 여기는 절대 안 망한다는 최후의 보루처럼 여겨졌거든요. 그 마지막 희망의 끈마저 툭 하고 끊어져 버린 겁니다. 이 처참한 상황을 본 세계적인 투자은행 HSBC가 아주 결정적인 한마디를 합니다. 1위부터 3위까지 다 무너졌다는 건 그냥 몇몇 회사가 경영을 잘못한 게 아니다. 이건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중국의 성장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고장났다는 신호다. 산업의 뼈대 자체가 부러진 거라는 거죠. 이 시스템 붕괴의 규모는 딱 이 숫자 하나로 설명이 끝납니다. 바로 8경 원.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중국 정부, 기업, 그리고 일반 가계의 빚을 몽땅 합친 금액이에요. 나라가 1년 내내 번 돈보다 무려 3배나 많은 빚더미 위에 앉아 있다는 거죠. 상상이 가시나요? 이 어마어마한 빚이 지금 중국 경제 전체를 그냥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붕괴는 정말 끔찍한 연쇄에 반은 도미노를 일으켰습니다. 먼저 건설사들이 무너지니까 그 회사들한테 땅을 팔아서 먹고 살던 지방정부의 돈줄이 마비됐고요. 그러자 돈이 없는 지방정부랑 얽혀있던 작은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하기 시작한 거죠.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2025년 단 1년 동안에요. 중국 전역에서 377개의 중소형 은행이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계산해보면 일주일에 7개 넘게 없어진 거예요. 이 파산의 직격탄은 당연히 평생 모은 돈을 그 은행에 맡겼던 평범한 시민들에게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숫자들과 경제 용어들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는 어떤 비극으로 나타났을까요? 한마디로 미완성 건물은 곧 미완성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건설사들이 망하면서 중국 전역에 이런 유령 아파트들이 흉물처럼 남게 됐습니다. 란웨이로, 우리말로 하면 썩은 꼬리 건물이라고 불리는데요. 진짜 비극은 이 텅 빈 콘크리트 덩어리 하나하나에 수백만 가구의 전 재산과 평생의 꿈이 그대로 묻혀버렸다는 겁니다. 집도 잃고 돈도 잃고 남은 건 대출 이자뿐인 악몽이 현실이 된 거죠. 기업들이 무너지고 경제가 멈춰서니까 가장 큰 피해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뎌야 할 청년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공식 청년 실업률이 17.3%까지 치솟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학을 막 졸업한 청년 5명 중 1명은 아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깊은 절망감은 중국 청년들 사이에 아주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탕핑. 그냥 평평하게 드러눕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봤자 희망이 안 보이니까 아예 경쟁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죠.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게 바이란입니다. 이건 에라 모르겠다. 내 인생 그냥 썩게 내버려 두겠다는 훨씬 더 극단적인 자기 포기인 거죠. 심지어 이 청년들을 부르는 정말 가슴 아픈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바로 란웨이와. 아까 말한 미완성 건물, 란웨이 러브에서 따온 말인데 미완성된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 하나에 지금 중국 청년 세대가 겪는 비극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이렇게 안에서 골마가던 문제들이 이제는 거리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전국에서 벌어지는 수천 건의 시위 구호 대부분이 정치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밀린 월급을 달라, 내 퇴직금을 내놔라. 그야말로 먹고 살게 해달라는 생존을 위한 절규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나라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이 내놓는 3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훨씬 뛰어넘는 초장기 불황입니다. 20년, 길게는 30년 동안 성장이 멈추는 거죠. 두 번째는 정부가 어쩔 수 없이 구제금융 같은 걸 투입해서 완만하게 하락하는 걸 관리하는 시나리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최악의 시나리오는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하면서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이게 정권까지 위협하는 소련식 붕괴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웃나라의 위기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천만에요. 이건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20%.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5분의 1이 중국으로 갑니다. 다시 말해 중국이라는 거대한 소비시장이 멈춰서면 한국의 수출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럼 우리 투자자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일단 중국 경기가 나빠지면 반도체, 화학, 자동차 같은 우리나라 주력 수출 기업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국에서 금융위기라도 터지면 전 세계 시장이 흔들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막연히 중국 괜찮겠지 하고 지켜볼 때가 아니라 내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중국 의존도를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을 분산해야 할 골든타임이라는 겁니다. 한때 다 같이 잘 살자던 공동부유의 꿈은 이제 다 같이 망하는 공동 파산의 길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이 거대한 배가 가라앉을 때 그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는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밥그릇을 들고 나온 국민을 외면하는 정권은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역사의 교훈이 바로 옆 나라에서 생생하게 펼쳐지는 걸 목격하고 있습니다.